네, 생활경제연구소 구봉기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 이거 이어폰이 너무 크게 나옵니다. 귀가. 너무 크게 나옵니까? 네, 줄일 수 없습니까? 그럼 한쪽만 껴보세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했는데도 네. 조금만 괜찮습니다. 줄여주시고요. 네. 저 자리가 또 유독 소리가 크게 나오는 있는 구봉기 대표님 목소리가 커서 나니까라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번 해보면서 우리 구봉기 소장님 거의 지금 민주당사 앞에서 농성 이후에 그렇죠. 처음이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봉기의 생활경제 애청하시는 분들이 매주 방송 좀 해달라라고 네. 요청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빠지지 않고 잘 해보려고 결심하셨나요? 했는데 다음 주는 또 쉽니다. 아 또요? 우리 그 이런 거야 우리 격주하자. 운영위원회가 네. 그 오프라인에서 해가지고 네네네. 예, 예. 전국에서 우리 촛불가족분들 오셔가지고 아, 예. 한 달에 한 번이죠. 한 달에 한 모임이가? 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이 목요일로 정해져 있는 거네요. 운영이는. 네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자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져오셨습니까? 제가 그 농성하던 중에 그 메시지를 하나 드렸습니다. 기사를 하나 드리면서 저 다시 하게 되면 이거 하겠습니다라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초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벌써 12월 초에 정부가 2025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그 내용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맞습니다. 이게 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계청, 그러니까 옛날 통계청이에요. 이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로. 근데 좀 통계청이 좀 더 직관적이긴 하죠. 어쨌든 옛 통계청 그리고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국은행 이렇게 세 개 기관이 공동으로 하는 조사고요. 이거 뭐 전국에 한 2만여 표본 가구 대상으로 조사해서 뭐 자산이 얼마입니까, 부채 얼마입니까, 뭐 지출 어떻게 됩니까 막 파악해가지고 우리 국민들 경제적 수준이랑 그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사예요. 네. 매년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오늘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소개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경제적 불평등. 당연히 불평등할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근데 이걸 제가 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가지고 왔는지를 말씀드리자면은 뭐랄까요? 이 정치 분야, 특히 경제 분야에서 주로 그 진보적인 분들이 얘기하는 테마가 사실은 이 불평등 분야예요. 그렇죠? 그 원래는 그 뭐랄까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그 전통적이었었죠.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이후로 이제 소득 불평등 얘기하다가 한 2018년 한 그 정도부터는 이제 자산 불평등으로까지 번져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흥미롭게도 최근에 이 경제 뉴스를 다루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들 중에 경제 불평등 얘기하는 사람이 급속도로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에 있습니까? 누가 얘기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 저는 일단 민주당 정치인들로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민주당 내의 분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본질적인 어떤 문제, 구조적인 네. 문제들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거냐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 뽑으라고 하면 진성준 의원입니다. 전통적인 어떤 계급론을 가지고서 얘기들을 풀어내요. 그 렌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렌즈를 가진 의원들이, 전통적 렌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많이 사라지고 새로 등장한 게 이제 이소영 의원 같은 사람들.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투자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 그 케이블 채널 100번대 채널에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미 민간 시장에서도 하고 있어. 예. 사실 국회에서 다뤄야 되는 거는 이 불평등 문제 같은 내용들인 거거든요. 사회 정의에 대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사라지고 있어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특히 그 중에서 지금 이걸 꼭 짚어야 되겠다. 제가 우리 민주당 앞에서 농성 중인데도 제가 이거를 보냈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주의라는 게 뭐 다양한 기제로 쇠퇴하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뭐 파시즘이 갑자기 득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전쟁 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강력한 한 축이 바로 경제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요, 그 정부 공공에서 펼치는 정책이라는 거는요, 저소득층의 요구보다는요, 부유층의 요구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죠? 네, 그렇죠. 사실 이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많은 연구자들이 실증적으로 이미 규명한 사실이에요. 말할 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 정책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부자들의 어떤 그런 정책에 더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런 심리도 뭐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의 구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공공정책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그 권력에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권력층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뭐 우리가 흔히 뭐 고관대작이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네. 에 접근 가능한 게 아무래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접근이 가능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영향을 더 끼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위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들이 정치권과 더 연결이 많이 되어 있죠. 네. 민주당의 그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변호사죠. 네. 그럼 변호사는 그러면 시장 상인들이랑 친하겠어요? 같은 그룹 변호사들이랑 친하겠어요? 변호사들이랑 친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이미 체화를 해서 체화라니 체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보면은 그래서 정치권들이 소수 부자들의 또는 투자자들의 여윳돈이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정책은 쉽게 펼치는데 반면에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은 잘 안 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냥 그대로 내버려 두잖아요. 네. 마냥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보세요. 부자들은 정치권과 더 관계가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들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더 만들어요. 그럼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네. 그럼 더 부자가 되면은 더욱더 정치권과 연루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죠. 야.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치경제학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지금 이 체제 내에서는요.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중간에 멈춰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반드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적으로 심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미 각성을 하고 있어야 네.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돼서 나라 경제라든지 어떤 정책들에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투영돼서 그들을 위해 정책들이 움직이면은 그거는 1인 1표제 원리와 벗어나죠. 그건 1원 1표제죠. 주식회사 같은 거죠.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은. 네. 그렇죠. 네.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강력한 기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고자 하는 똑바른 민주주의 정신이 박혀있는 정부라면은 이 경제적 불평등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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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부격차도 계속 줄여야 한다. 되고. 네. 네. 타파한다라고 제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모두가 평등합니까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인정을 해요. 근데 적당히 불평등해야지.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줄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1인 1표가 아니고 1원 1표에 가깝게 계속 만든 상태에서 유지되는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라 껍데기 민주주의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홍사훈 기자님이 맨날 겸공에서 나와서 아젠다를 던진다. 그거죠 지금 구봉기 소장님이 아젠다를 던지는 거예요 지금. 경제 불평등 이거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네. 근데 경제 불평등을 얘기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다. 점점 이런 사라지고 아젠다죠. 있다. 네. 이게 문제입니다. 그거랑 비슷해요. 이게 어떤 조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되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에이 선비질 에이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성들이 생겨났어요. 저는 이거 기성세대들도 저는 이거 반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물러나면 안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세상에 존재해요. 그렇죠. 가령 뉴스들을 다룰 때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논거들을 타파해줘야 돼. 그건 안 된다. 반드시 어떤 주장에 펼치는 사실에 근거해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런 것에서도 어떤 인터넷 밈이라든지 젊은 친구들한테 에이 선비질 하시네. 뭐 이렇게 해서 싸우기 싫으니까 기성세대들이 많이 물러났었어요. 네. 저는 그 후과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예. 그런 것들의 영향으로 지금 정치권에도 이 분배의 문제, 정의의 문제, 불평등의 개선의 문제를 본인들의 의제로 삼고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는 형국이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5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예요. 네. 그래서 분배 지표를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 가지식으로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과연 이번 조사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개선되고 있다고 나타났을까요? 심화. 심화. 왜냐하면 뭐가 나아진 느낌이 안 들어. 아, 저는 아젠다를 꺼내셨길래 심화돼서 아젠다를 꺼내지 않으셨나. 확률 추적의 근거들을 다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수능의 패. 아니 앞에 문제의 답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에. 네, 심하다 있겠죠. 경제적 불평등은 자연적으로 심화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죠. 네. 라는 그 주제에 기초하다 보면은 개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심화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네. 악화되었다. 네. 그것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악화되었다. 자, 그럼 우리가 경제 불평등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다루는 지표예요.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댓글 달아보십시오. 바로 나올 겁니다. 이건 다 압니다. 진위계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뭔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대충 진위계수 아니야? 이렇게 제가- 떠올릴 수 있는 정도예요. 제가 진위 개수가 뭔지 한번 제가 추정해 볼게요. 네. 진이니까 뭔가 바람. 네, 아닙니다. 자, 이 정도 수준이다 지금. 개념이 단순해요. 자, 나 이루어질지어다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름 어떤 바람을 담은 개수. 정답. 맞다고? 아니에요. 아니요, 갑자기 아니잖아. 왜 진인지는 제가 네. 이게 이름이 뭐가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어쨌든 자 개념은 단순해요. 개념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고. 자, 이제 설명해 네, 주세요. 개념은 단순해요. 제 이름 새로 지어드릴게요. 그냥 이게 왜 진위계수인지를 안 쳐다봤네. 바보처럼 나도. 네. 어쨌든 일단 너무 해보시죠. 당연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도 단순해요. 그냥 인구 비율대로 소득이 어떻게 배분되는지 나타난 거예요. 봐. 100의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100명의 인구가 있어요. 100백이죠. 모두 똑같이 그거를 나눠 가죠. 네. 그거는 완전 평등이죠. 그렇죠. 그럼 숫자 0으로 나타냅니다. 네네. 오케이. 간단하죠? 쉽죠? 네. 근데 이거를 100이 있고 100의 소득이 있고 100명이 있어요. 네. 한 명이 몰빵으로 다 가져가 버려요. 그럼 100. 1. 1. 이렇게. 1. 아, 오케이, 100에서 오케이. 100을 나누니까 그렇죠. 1이구나. 0과 1이에요. 네. 숫자가 0과 1. 그러면 커질수록 불평등하다는 거구나.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아. 물론 1과 0은 현실 세계에 나타날 수가 없죠. 네. 그럼 1과 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숫자다라고 네. 생각하면 되는데 진짜 죄송한데 은국님 벌써 틀리셨어요. 아까 엥겔 지수라 그러셨어. 앵겔 지수. 자, 수수님 다 아는 거 맞나요? 정말 다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정말 책임지셔야 돼. 은국님 지금 댓글도 못 지워 민망해서 틀렸는데. 지금 혼란에 빠졌어. 아니야, 우리 은국님 그래도 용감하셔. 일단 놀리면 아는 안 지수는 돼요. 던져보는 겁니다. 아, 놀리면 안 돼. 이런 맞습니다. 거는. 예. 애기지수 저 네. 들어봤어요. 실수했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진위 개수에 대한 아, 얘기를 대한민국 하겠습니다. 교육이 이런 거 틀리면 놀려가지고서 사람들이 손을 안 들잖아. 이러니까 아젠다를 못 던지는 거야. 대한민국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자, 집중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0과 1 사이에 있다.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소득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이제 불평등을 우리가 따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진위계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따지는 시장소득 진위계수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렇게 소득에서 벌어들여서 너네들끼리 알아서 살아라라는 건 정부의 기능이다 아니다? 아니지. 네. 불평등을 해소해야죠. 불평등이 네. 시장에서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서 각종 지원들을 통해서 실제로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해요. 이제 그거를 늘려준 거를 가난한 사람들의 부는 늘려주고 부자한테서 뭐 세금을 걷어서 뭐 이런 식의 작용들을 해서 한 거를 어떤 뭐랄까 가공을 한 나중의 것을 처분 가능 소득 진위계수라고 해요. 두 가지의 개념이 네네. 있습니다. 자, 숫자는 대충 그냥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네. 둘 다 증가했어요. 네. 자, 시장 소득 진위계수는 2023년에 0.392였는데 2024년 기준입니다. 2024년에는 0.399로 0.007 네. 증가했고요. 네. 그 이제 처분 가능 소득 진위계수 이게 정부가 개입해서 개입해서 좀 보정을 한 거. 그거는 2023년에 0.323이던 게 2024년에 0.325로 0.002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표를 만들어 왔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저 빨간색 박스 부분을 제가 숫자를 그냥 읽어드린 겁니다. 네네. 읽어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있는 게 시장 소득 진위 계수예요. 시장에서 그냥 사람들이 돈을 버는 만큼을 나타낸 거예요. 네. 파란 색깔은 정부가 개입하고 나서의 진위 계수예요. 네. 오케이. 그러면 저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만큼 정부가 개입을 해서 네. 소득 불평등도를 줄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격이 좁아져야 되는 거네요? 간격이 넓어져야 되죠. 넓어져야 된다고? 그렇죠. 차이를 내야 된다고? 그렇죠. 저게 간격이 좁으면은 이해한 거 맞아?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시장의 불평 과도기야, 과도기 지금. 신경 쓰지 마. 네네네. 시장의 불평 표 다시 보여주세요. 저 간격이 좁은 거는 시장의 불평등도를 정부가 효과적으로 네. 줄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걸 밑으로 파란색으로 떨어뜨려 줘야 돼요. 네네네. 그게 정부의 역할인 오케이. 거예요. 오케이. 그럼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소득 부분에 대한 불평등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어느 정도는 최근 저 박스에서는 조금 올랐지만 네. 예, 시계열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소득 부분의 불평등도는 줄이고 있다라고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좋아요. 이게 전통적인 영역에서의 이제 불평등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득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18년 정도부터는 대한민국에서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 쪽으로 얘기가 조금 왔다라고. 자, 자산 불평등 진위계수도 있습니다. 네. 오케이. 자산 불평등은요, 2025년 기준으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네. 2025년 3월 기준이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순자산이죠. 네. 네. 오케이. 네. 순자산 진위계수가 발표됐습니다. 표. 네. 아, 타이밍 좋습니다. 네. PD님이 제일 잘 이해했나봐. 박자가 좋아. 그러니까 딱딱 따라가시네. 박자가 좋아. 박자가 네. 좋아. 2024년에 0.612이던 게 올해에 0.625로 와, 엄청 늘었네. 숫자 잘 보시는데 0.014 증가했습니다. 네. 표가 저게 조금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저 시계열 표는 제가 다른 보고서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 보고서를 두 개 이어붙여서 좀 저렇게 됐는데 네. 자, 그럼 보세요. 저게 U자형이에요. 그래프로 바꾸잖아요. 제가 그래프로 바꿀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이어붙여서 가져올 정도로 U자형이에요. 보세요. 2012년부터 시작돼서 0.617, 그다음 2013년은 0.625. 그러네요. U자형이네. 그렇죠. 자산에 대한 불평등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이 2018년도부터예요. 네. 제가 박스 쳐놨지 않습니까? 네. 저 때부터 쭉쭉쭉쭉 증가하지요. 네. 자, 순자산 진위계수를 우리가 집계해서 발표했던 게 2012년부터거든요. 네. 2025년의 숫자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네, 그러네요. 왜 2018년부터 그러면 자산에 대한 격차가 증가했을까? 저 때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그렇죠. 네. 서울 아파트가 폭등했을 때. 와, 저게 부동산 저렇게까지 대책으로. 영향을 줍니까? 오케이. 아, 자, 그럼 이제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은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클까 아니면 자산 불평등이 클까를 집중해야 해요. 네, 오케이. 네. 진위계수 0이 완전 평등, 1이 완전 불평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숫자가 클수록 나쁜 거예요. 네. 근데 아까 소득 진위계수가 0. 몇 단위였죠? 소득 진위계수 0.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소득 진위계수. 399. 그렇죠. 0.3단위였어요. 네. 그렇죠. 0.3단위죠. 네. 그런데 자산 진위계 순자산 진위계수 지금 몇 단위? 0.6. 0.6단위에서 움직이는 거죠. 엄청 차이 크네요. 그럼 우리는 지금 그리고 아까 시계열적으로 보더라도 소득 진위계수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그래도 그 격차를 좁히고 있는데 네. 순자산 진위계수는 지금 구봉기 대표님 마이크에서 살짝 떼주세요. 뒤겠죠? 네. 소리가 항상 작다고 해서. 네. 순자산 진위계수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정리하자면은 우리나라는 소득 불평등보다는 자산 불평등이 훨씬 더 크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참고로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순자산 진위계수는 역대 최고치다. 네. 그 이유는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자산 불평등에 우리가 정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자산 불평등은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고약한 놈이에요. 소득은요. 반드시 상속되지 않습니다. 네. 아빠가 부자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자식이 돈을 많이 벌진 않아요. 소득이. 네네.
하지만 자산은 반드시 증여되거나 상속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세습자본주의화가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적 현상이고요. 사실상 이미 세계가 신분제 사회에 다시 재진입했다 이거는. 진짜 그러니- 안타깝다. 그러니까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강남에 아파트 몇 채 갖고 있는 집에서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네. 그런 세상에서 지금 태어났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 지표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그 통계표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다음에 살펴볼 건 소득 5분위 배율입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본 개념일 거예요. 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가 네. 하위 20%보다 네. 몇 배나 더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기. 이거 굉장히 이거 직관적이지 않습니까? 네. 간단하네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5배예요. 음. 그러면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5배 더 많이 번다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살펴볼게요. 이것도 소득 기준이니까 2024년 기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시장 소득만을 보는 시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랑 거기서 정부가 이제 막 공공 정책들을 해서 뭐 불평등을 좀 규정해요. 그 후에 지표인 처분 가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이 있는데 네. 이건 역시 당연히 네. 증가했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숫자 그냥 흘려 들으세요. 말씀만 드릴게요. 시장 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2023년에는 10.70배였어요. 그러다가 2024년에 11.19배로 0.49배 포인트 증가했고요. 네. 처분 가능 소득 정부가 좀 개입한 상태의 상태에서의 5분위 배율은 2023년에는 5.72배에서 5.78배로 0.06배 포인트 증가했어요. 이건 그냥 흘려드리셔도 돼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뭐다?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자산이 포함, 부동산이 포함된 자산을 봐야 된다. 자산도 5분위 배율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순자산 진위계수처럼 순자산 갑니다. 2025년 3월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네. 상위 20%의 순자산을 평균 냈습니다. 네. 15억 2,085만 원입니다. 네. 하위 20%는 1,132만 원을 평균 가지고 있어요. 와. 자, 이제 심각하구나. 제가 계산해 나다, 왔어요. 나. 하위 20% 나야. 그 1,000만 원 이하 갖고 있는 사람 접니다. 자, 그럼 빼볼게요. 네. 빼기 합니다. 먼저 빼기 할게요.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5억 953만 원을 더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이걸 몇 배인지를 나타내는 게 5분위 배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셈이 빠른 분들은 벌써 5분위 냈습니다. 그건 무려 134.4배입니다. 네. 자, 너무 가졌어. 근데 이것도 역시 순자산 진위계수처럼 역대 최대치고요, 지금요.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2024년 기준은 118.1배인데 1년 사이에 16.3배 포인트 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부동산값 영향이 거의 원인인가요? 부동산 때문에 벌어진 거의 다 그게 부동산이 원인인가? 왜 그런지를 이제 데이터로 제가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차이가 나지. 그렇죠. 왜 네.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건요. 늘 후행합니다. 후행. 당연한 거죠. 이미 있었던 결과값이 나오고 그거를 더하고 나눠 가지고 나오는 게 통계니까. 근데 우리의 체감은요. 늘 현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제 통계는요. 늘 우리의 체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평가하면 돼요. 네. 그럼 그렇지를 평가하는 과정이에요. 네. 자, 제가 지금 자산에 우리가 자산 불평등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이 자산 불평등 지표가 발표가 된 게 12월 4일에 발표가 됐는데 기준은 언제다? 2025년 3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벌써 시차가 1년 가까이 벌써 있어요. 네. 그 사이에 그럼 우리의 자산 불평등은 더 늘어났을까 줄었을까? 당연히 더 늘었어요. 늘어났겠죠. 네. 자, 먼저 제가 표 하나 지금 가져온 거 한번 띄워주세요. 저게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입니다. 자, 1년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자산이 했을 때 아파트 가격입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 화살표가 어느 시점이냐면은 작년 3월이에요. 2025년 3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계 조사를 했을 때 그 자산 기준이 저 때예요. 네. 그럼
그럼 그 앞에 1년 정도 보세요.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 오르긴 올랐죠, 저 앞에. 올랐죠. 네. 그게 반영된 거예요. 그게 네. 반영돼 가지고서 자산 불평등이 확 커진 거예요. 네. 뒤에는 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네. 저게 데이터에 지금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더 그러면 격차가 엄청- 펴지겠네요. 네. 그러면 올해 12월에 저게 반영돼서 나오겠죠. 와, 그럼 올해 진짜 어떡하냐. 이재명 정부를 관통하는 거예요, 저게. 네. 저게 발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거를 이재명 정부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대 최대에서 더 역대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가파르게 오르잖아요 지금. 더 끔찍한 얘기 해드릴까요? 주식 투자 하위 20%가 하겠습니까? 상위 20%가 하겠습니까? 상위 20도 하죠. 코스피 지수 차트가 좋은 거 올려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 차트 제가 작년 3월에 또 화살표해놨죠. 네. 그 전에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안 오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조금씩 이후로 오르는데. 그 이후로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대폭 엄청 오르네요. 오르네요. 엄청나게 오르죠. 저까지 반영되면 어떻게 된다? 엄청 격차가 벌어진다. 난리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지수 막 4,500 찍었다 몇 찍었다 막 얘기하는 게 부자들이 사실은 살판난 그렇죠. 더 얼씨구나 할 그런 지표들만 앞으로 보일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지금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예전 같았잖아요. 가령 노회찬 의원이 살아계셨으면 이 얘기를 반드시 했다. 저랬으면 갖고 와서 누군가 이때쯤엔 지적을 해줘야지. 해줬어야 됐어요. 아무도 안 하네.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네. 그러네요. 민주당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야 이재명 정부에 야야야 지금 야 뜨는데 야 찬물 끼얹지 말고 꺼져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 오른 게 잘못됐다라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렇죠. 오히려. 그럼 손은 누가 키우냐고. 손은 누가 키우냐고. 이거는 정의론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관점에서 이거는 반드시 짚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거는 지금 짚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12월 달 돼서 뭐야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놀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신 데이터까지 지금 가져와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자에서 이제 연합뉴스에 떴어요.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발표됐는데 작년 2025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누적 상승률이 8.98% 올랐는데 부동산은 통계 작성일에 최고예요 지금. 이 데이터가 안 들어갔다고요. 이 데이터가 안 들어갔는데 불평등도가 역대 최대라고 그 뉴스가 나온 거라고요 지금. 네. 이게 곧 들어간 데이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지금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검찰 개혁도 정리가 안 되면 어떡하죠,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진짜 잡아야 될 구조적인 그런 문제들을 잡아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금방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개혁이 막혀버리니 이러면은 진짜 문재인 정부 시즌 2가 된다. 걱정이 되네요. 너무 중요한 때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권이 이게 올해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내란청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올해 내란청산 못해요. 2026년에. 그럼 2027년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올해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올해 사활을 걸어야 돼. 내란청산도. 네. 경제 문제 제가 짚어드렸죠. 저거 지금 불평등도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저거. 올해 개선에 제일 무서운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 보세요. 세상에 오르기만 하는 자산이 있다 없다? 없다. 당연히 없어요. 반드시 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시장에서 이 사이클을 벌써 2번을 경험했어요. 전 무서워요. 이제 무서워요. 어떻게 이렇게 오르지? 반드시 이거는 하락을 하는데 네. 오르는 이유,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저는 양측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지난 방송들을 계속 봐보세요. 네. 예. 지금 유튜브라든지 텔레비전에 나와서 주식시장 더 오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거의 예측 얼마나 틀렸는지 그 사람들 보고서 보세요. 네. 맞는 예측 없어요. 왜 오르는지 모르고요. 갖다 붙일 뿐이고 왜 떨어지는지 몰라요. 네. 갖다 붙일 뿐이에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다. 네. 언젠간 떨어진다. 바벨탑도 하늘에 닿지 못했습니다. 네. 이거는 이 시기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는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그래서 우리 정치권에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뭐 머니무브에 동참하겠습니다. 저도 뭐 ETF 가입했습니다. 샀습니다. 여러분도 주식투자에 투자하세요 하면서 권유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원래는 투자의 원칙은 단순하거든요. 투자는요. 그 돈을 잃어도 가족의 안녕을 해야지 않을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투자의 원칙은 거의 언제나 무시돼요. 그래서 이 원칙을 잃고 들어온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야, 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하지만 반드시 그날은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가 지금까지 이 사이클을 경험하면서
주식 투자에 실패해가지고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뉴스 제 지인부터 해서 너무 많이 봐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이재명 정부 때문에 우리 아들 죽었다. 당신들이 거기 주식 투자하라고 했지 않느냐. 네. 5천 이상 간다고 당신들이 했지 않느냐. 우리 아들 살려내라. 네.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의 목소리를 왜 안 내냐는 거예요. 왜? 저는 이게 무서워요. 이게. 어쨌든 이런 지금 공포감이 있다. 대비해야 된다. 마음이 무겁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코스피를 상승시키는 것도 뭐 중요한 경제 정책일 수도 있지만 구봉기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경제 불평등이나 구조적인 문제들을 건들지 않으면 와르르 무너질 거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한 6개월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왜 저런 이 중요한 문제들을 왜 국회의원들이 지적을 안 할까? 이거 전문가인 사람들은 다 보일 텐데 구봉희 소장님만 보이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다 보이죠. 근데 그걸 왜 얘기를 안 할까 싶은 생각을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해야 되는 것을 어렵게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신념이고 철학이고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눈앞에서 성과들을 빠르게 축적시켜 나가는 게 국민들의 지지도를 얻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본질적인 문제들이 다시 터져 나오면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저는 이 검찰개혁 사안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들을 그때 해결하지 않고 조금 조정하다가 보면은 결국 이 난장판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혀두고 오히려 골밀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 거잖아요. 그걸 그럼 다음 정부 때 그럼 이월하려고 하는 건지 결국 국민들은 계속 그 정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구조적인 거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재명의 검찰 같은 인식 같은 거죠. 저는 이재명의 경제, 주가. 이재명의 경제 이렇게 해석해서는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 네. 개혁에는 카레들이 돼야 됩니다. 단호하게.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잘 이해하셨나요? 지금 아까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뭐 댓글 봤는데요. 요 정도 빠르다고 생각하시면은 2번 돌려보시면 돼요. 자, 제가 다음에 조금 더 친절하게 가져가겠습니다. 그리고 흘려들어요. 이해 안 하는 흘려듣다 보면 뒤에 가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겁니다. 앞에서 막히면은 넘겨 뒷장부터 읽어도 다 이해됩니다. 자, 그런 자세로 우리 구봉기의 생활경제 시청하면서 우리가 조금씩 더 경제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진짜 경제적인 문제, 특히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들 중심으로 다루니까요.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